서구 문물의 도입과 한성의 풍경.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등장한 근대적 신문물에 대한 한성 부민들의 거부감과 수용의 과정을 분석할 수 있다. 이고 또 근대적 신문물의 이용이 불러온 생활 문화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조선시대 서울 사람들의 교통수단은 무엇일까요? 당시 교통수단은 말과 가마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가설된 철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경인선으로 서울의 노량진과 인천의 제물포를 연결하였으며 1900년 한강 철교의 건설로 경성역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899년 5월에 전차 개통식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대문에 올라가 새로운 문명이기의 출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당시에 조선인들이 흰 옷, 대부분 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조선인들은 흰 옷을 주로 많이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백이민족이라고 하기도 했죠. 처음으로 종로거리에 전기 동력을 이용해서 이용한 탈 것이 출발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전차는 미국인 콜브란과 보스트익이 전기 사업 경영권을 획득하고 부설한 것입니다. 당시에 왕이었던 고종은 일본인에 의해 살해당한 명성황후 민비의 묘인 홍릉에 자주 행차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행차할 때마다 1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를 본 콜브란과 보스트익은 고종에게 전차를 가설해서 홍릉에 가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문명이기 도입으로 문명 개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종은 콜브란과 보스트익에게 전차 개설의 사업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차가 개설된 이후에 고종은 한 번도 전차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차 모양이 사람이 죽은 시체를 옮기는 상여와 같다는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전차를 둘러싼 괴소문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점차 사람들은 전차를 자주 이용하게 되었고 서울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운 문명의 도입은 이렇게 거부하고 익숙해지고 하면서 일상의 생활 문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항 후 서울에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근대적 문명이 유입되고 새로운 시설과 인프라들이 설치되었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99년 5월에 종로거리에 처음 전차가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말과 가마를 타던 시대에서 이제는 전기차를 타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개통 당시에는 전차가 하늘에 구름을 빨아먹어서 날이 가물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어린아이가 전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자 격분한 서울 사람들이 전차를 뒤집어 엎고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서울 사람들의 전차 이용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종로와 용산 그리고 남대문과 서대문 간의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이후 전차는 서울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에는 철도가 개설되고 각 지방과 연결되는 기차가 운행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철도는 1899년 노량진
서울의 노량진과 인천 사이에 운영된 경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에 한강에 최초로 다리가 놓이게 됩니다. 바로 한강철교입니다. 이 한강철교는 용산과 노량진 사이에 놓이게 되었고, 이 한강철교가 완성이 되면서 경인선이라는 철도가 서울역까지 연결되었습니다. 한강철도는 한강에 부설된 최초의 다리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3,000척의 긴 무지개가 하늘에 걸린 것 같다고 감탄했습니다. 그것은 철교 다리가 아치형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경부선, 경의선 등이 개통되어서 서울역에서 부산, 의주까지 왕래하는 기차가 등장을 했으며, 근대적 교통망이 서울을 중심으로 편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은 교통의 중심되다 모든 교통이 서울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인에 의해서 건설된 철도는 일제 침략과 수탈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그 서울 시내의 전차와 그 다음에 한강철교에 그리고 그 경인선 철도입니다. 서울의 전차를 사진을 보면, 여기 보면 그 위에 그 히히로 오르도라는 담배 광고가 눈에 띕니다. 오르도는 올드라고 하는 영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히히로는 히어로라는 영어를 차음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울에 처음으로 전차가 다니고 또 한강에 다리가 놓이고 하면서 새로운 기차 교통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거리를 서울 거리는 물론이고 지방 몇 달에 걸쳐서 오가던 지방을 기차를 타고 몇 시간 만에 도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차와 기차에 의해서 서울의 공간, 전국의 공간 연결을 단축시키는 새로운 속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에는 우편시설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1884년에 서울에 우정총국이 설치되어서 근대적 우편 사무가 개시되었습니다. 그해 일어난 갑신정변으로 폐지가 되었지만 1895년에 우체사가 설치되고 1900년에 만국우편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전에 봉수와 파발로 그 정부의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적으로 인편으로 전하던 소식과 물건들이 이제 우편국을 통해서 주고받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또 전화는 1882년 3월 처음으로 실물이 도입돼서 실험 통화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용된 것은 1896년 국내부하고 또 서울과 인천 간 전화가 가설되어 운영된 이런 공적 전화가 처음이었습니다. 서울 지역의 민간에 전화가 보급된 것은 1902년 이후였습니다. 전등은 1895년 말 경복궁에서 발전 선비를 가설하고 켰다고 합니다. 당시의 관료들 중에는 궁궐에서 전등을 켜는 것을 비용 낭비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1900년에는 종로 거리에 가로등이 등장했고 점차 민간에도 전등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정총국과 우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정총국이 설립되고 10월 1일부터 우편 업무가 개시되었어요. 이때 우표도 또한 발행되었는데 당시에 우표는 5문, 10문, 25문, 50문, 100문짜리가 발행이 되었어요. 근데 이때 우표값은요, 거리의 원근과 상관없이 무게에 따라서 우편 요금을 징수했습니다. 직접 사람이 가지 않고 소식과 물건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은 당시에 쓰던 전화기하고 전화 교환원의 모습인데, 당시의 전화기는요, 전화기를 들면 교환원을 호출하는 체제였어요. 그러면 교환원이 상대방을 연결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전화기와 관련해서 한국의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이 명성황후 민비를 살해했다고 생각한 일본을 살해한 혐의로 인천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사형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연을 전해들은 고종이 인천 감옥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형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려서 생명을 구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종로에 가로등이 설치된 사진입니다. 1900년 서울의 종로 거리에 가로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가로등 아래에서 노점상들이 등장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시대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휴식하는 자연적인 생활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밤에도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의식주 생활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는 양복을 입은 서양인들과 일본인들이 드나들게 되면서 양복과 구두가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계화파 관료들도 양복을 입고 점차 군인이나 학생들의 제복도 양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서양식 양복을 양반과 백성이 평등해지는 옷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에 있어서도 서울에는 서양식 빵과 커피, 맥주 등과 같은 서양 음식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양 음식을 만드는 책 광고도 신문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건축과 주택에도 벽돌과 유리라는 새로운 건축 자주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서 2층 집이나 등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의 공장에서 생산된 카네킨과 같은 그 공장제 면포, 그 다음에 성냥, 석유, 관련 담배, 재봉틀, 자전거, 시계 등과 같은 근대적 자본주의적 상품이 들어와서 판매가 되고 있었고, 이러한 것들은 서울 사람들의 일상사와 생활문화에 대변혁을 불러왔습니다. 성냥은 불씨를 보관해왔던 여인들을 불씨 보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을 했고, 재봉틀은 손으로 옷을 만들어 입던 시대에서 기계로 옷을 만들고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시계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대략적으로 가늠해서 시간을 책정했던 시대에서 정확한 시간과 분을 그려진 근대적 시간의 세계로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에 맞춰 출퇴근하는 근대적 산업사회를 추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1883년 개항 초기입니다. 이때 조일 통상장정 체결 이후에 관련자들이 연회를 베풀었던 상차림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전통 궁궐의 연회나 양반들이 연회를 베풀 때는 앉아서 좌식으로 바닥에 앉아서 한 사람이 하나의 상을 차지하고 음식을 먹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개항 초기인 83년에 외국과의 조약 체결한 연회 석상의 모양은 의자에 앉아서 식탁에 서양식 음식을 하는 접시를 서양식
과 같이 접시를 놓고 서양식 테이블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그런 상차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서양식 이러한 음식 문화가 소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 이곳저곳에 커피와 포도주와 맥주, 오른쪽에 보면 포도주, 가베당이라고 하는 커피를 가베, 고히라고 이렇게 발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베당 커피, 그 다음에 맥주 등이 서울에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맥주는 개화인이 마시는 음료라고 소개되었고, 커피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국왕이었던 고종이 매우 즐겨 먹던 그러한 음료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울 주민의 식생활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개항 초기에는 서양식 옷에 대한 거부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수적 양반이었던 신기선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는 것은 야만이 되는 시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1895년 을미 단발령이 내려졌을 때 왕이 머리를 직접 깎았습니다. 그리고 왕과 왕실 가족의 머리를 깎고 양복 착용이 늘어나고, 또 군인과 학생들이 점차 양복을 착용하게 되면서 양복을 입는 비중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서울 사람들은 여전히 당연히 한복을 입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재봉틀 광고입니다. 미국의 싱거 재봉틀 광고인데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 바로 치면 싱거 재봉틀이 지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싱거 재봉틀 하나 산 적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미국에서 약간 세계적인 신고 재봉틀이 이렇게 서울에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었고, 옷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자면 개항 이후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과 외국인의 거주, 세계 각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서울에는 새롭고 낯선 근대적 문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울 주민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또는 호기심으로 지켜보기도 했고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근대적 문물이 편리하다는 걸 인지하게 되면서 이들을 수용하고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용과 활용은 근대 생활 문화의 변화로 이어졌고 근대적인 도시화로 이어졌습니다.